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구본 연구소가 이란 연구소가 됐습니다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많습니다. 전쟁에서 보여주는 이란의 모습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저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왜 굳이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임명묵 작가님 모셔가지고 이란의 어떤 여러 관점들, 생각들 한번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이란은 왜 주변을 자꾸 적으로 만드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타르, UAE, 기타 등등 계속 지금도 때린단 말이죠. 보면 그렇죠. 원래 전쟁을 할 때는 적은 줄이고 아군을 많이 만드는 게 ABC인데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란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을 만드는 건 맞는데 네. 적을 만드는 게 전략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을 만들었을 때 이란이 얻는 유리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란은 절대 열세라는 점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한 타격력, 정밀한 어떤 침투력 이런 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네. 이란이 절대 열세란 건 누가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의 반전 여론과 전쟁 회의론, 염전론을 부각시켜서 네. 빨리 이제 정치적 출구를 모색하도록 해야 되는데 미국 좀 알려주세요. 니들이. 예, 그것도 있고 일단은 첫째로는 호르무즈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그 나라들의 미군 기지가 타격 원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에 다 대한 코앞에 다 있죠 보면. 어차피 그 미군 기지는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네 미군 기지가 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 나라가 공격받는 건데 좋아할 일은 없죠. 그러면 어차피 미군 기지는 때려야 되고 어차피 미군 기지를 때렸을 때 그 나라들에서 이제 나타나는 항의, 그다음에 비판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굳이 어차피 들을 거라면은 더욱더 전략적인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는 것이 비용 편익 논리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제 비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신 정치적 압력이죠.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이라는 GCC 국가들은 네, 왕정이고 다 왕정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이제 탈화석연료 시대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한 메가시티 프로젝트들, 그렇죠. 그다음에 화려한 어떤 마철루와 쇼핑몰, 세계 최고의 아부다비 루브르 이런 미술관에 이제 데이터 센터와 암호화폐 창업가들까지 엄청난 그런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이제 공들여서 탑을 쌓아놨는데 이란이 이제 이거를 드론을 가지고 폭탄을 때리다 보면은 얼마나 이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이 자신들의 어떤 꿈의 도시들을 보면서 이 걸프 왕정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겠어요. 경제적인 어떤 그걸 아니다가 게다가 사회적인 위기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프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최선이란 말이죠. 그럼 자기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뭐라도 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란의 계산은 이 나라들이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란을 압박한다. 근데 이란을 압박하는 방식은 이제 외교적인 방식은 다 봉쇄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끝났고 보면은. 네. 근데 그러면은 걸프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합동 지휘를 해가지고 이란과 전쟁을 한다? 그거는 정말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일인 것 같죠. 네. 그렇다면은 미국을 압박한다는 다른 선택지가 있고 이거는 좀 그래도 이란이 계산할 때는 얘들이 이거는 할 것 같다. 어쨌든 얘들의 목적은 지금 누가 잘못했네 만에 이란이 우리를 때려서 이란이 정말 저 미친 놈들이네, 정신 나간 놈들이네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끝내자가 최고 목표일 테니까. 일단 끝내자를 목표로 삼을 때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은 미국의 로비를 하는 것. 왜냐면은 카타르 로비 같은 건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쿠슈너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업 자금과 투자 자금을 주기도 했고 걸프 국가들이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돈은 있다. 우리도 좀 살려달라 하면서 로비를 하기를 이란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적들을 많이 만들고 최대한 괴롭히는 게 일단은 이란의 그나마 안위를 도모할 수 있고 전쟁을 그래도 어떻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끝낼 수 있는 국면이다.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합리적 결정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중국과 만약에 이제 미국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군산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기지를 타격을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주변 지역이 불바다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라고 거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겹치군요 보면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군 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너희들의 이제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은 어떻게 보면 미군 기지를 유치하면 우리의 안보 우산이 강해져라고 네. 생각을 하고 다들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네, 실상을 보고 나니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온 패트리어트밖에 믿을 건 없더라라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보면은. 네, 그리고 뭐 걸프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내부에서 지금 아마 정치적인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란 책임론에서 바탕으로 미국과 좀 더 공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빨리 그냥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미국에 좀 더 미국을 비판하고 네. 미국에 압력을 넣는 게 맞는 것인지로 논쟁이 많은 것 같고, 근데 뭐 걸프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그게 제일 바닥에 깔려 있는. 그 어떤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느 이제 사람은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미군 기지의 방공망들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보호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뭐 사실 맞는 말이죠. 억하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죠. 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분열 효과까지도 조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 GCC 국가들 지금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상황에 지금 벌써 내몰렸다라고 보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첫째는 바레인이죠. 바레인 같은 경우는 시아파가 오히려 다수죠 보면은.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란은 자기들이 팔레비 때부터 영유권을 주장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인도 많이 살았고 시아파 인구가 다수인데 이란의 세력 팽창 당시에 이제 1970년대를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영국이 수에즈 운하 동쪽에서 군사 자산을 빼겠다라고 해서 그때 네. 이제 아랍 토후국들이 생기는 거죠. UAE가 생겼고. 예, UAE, 뭐 바레인, 카타르, 뭐 오만. 쿠웨이트, 오만은 1700년대부터 있다. 아 물론 있긴 했습니다. 예, 근본 있는 나라니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만의 여러 섬들, 바레인도 섬이니까요. 그렇죠. 그 섬들에 대한 이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그 아랍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세력이 내려온 곳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팔레비 시절에도 그래서 수니파의 이제 알칼리파 왕가가 바레인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랍의 봄 때 여기서 한번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렇죠. 시아파 시위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때는 사우디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위를 진압하고 그다음에 뭐 왕실과 국민 간의 약간 감정을 치유하겠다라는 식의 국민 통합 정책을 10여 년 이상 펼쳐와서 대충 봉합이 된 줄 알았는데 돈도 많이 풀었고요. 보면. 네, 돈도 많이 풀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막 시위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 시아파의 어떤 서사에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수니파 왕가를 지금 몰아내고 우리가 시아파 어떤 그런 민중혁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움직임이 여러 이제 뭐랄까 올라오는 여러 동영상들이라든가 자료들로 막 관찰이 되고 있어서 현재 바레인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UAE인 것 같습니다. UAE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는 뭐 두바이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또 어떤 라이벌 관계들도 있었고 그 내부적으로 사실 좀 복잡한 이제 관계가 있는데 UAE 내부 사정도 이번 전쟁과 관련돼서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전쟁 직전에 사실은 가장 이제 중동에서 이슈였던 거는 사우디 UAE 갈등이었죠. 그렇죠. 저쪽 그 예멘과 관련된 또 아프리카 뭐 수단과 관련된. 네. 현재 사우디의 포지션이 무엇인지는 지금 논쟁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서 뭐 그거는 좀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해한 바에 생각하자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 이제 대이란 적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약간 누그러뜨리고 그러니까 이란을 경계는 계속 하지만은 이란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와 투자 관계로 좀 얽어매는 식의 지역 통합을 해서 비전 2030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MBS의 어떤 그렇죠. 지역 분쟁이 생기면 뭐 경제 발전이고 개혁이고 뭐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의 어떤 이탈, 그러니까 대이란 공동전선에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했던 사우디의 이탈 조짐이 막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UAE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워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아주 친밀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우방국이니까 너희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E는 지금 그 타격 미사일이랑 들어온 그 타격 대상 그 토탈 보면은 UAE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맞고 있거든요. 예, 제일 많이 맞아요 보면은. 네. 그리고 UAE의 어떤 성장 모델 중에 하나였던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어떤 공항 그리고 제벨알리 항만 그렇죠. 이런 물류 중심을 통해서 국가 경제의 상당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지금은 다 막혔기 때문에 두바이 공항이 타격받는 거 보고 야 끝났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셰이크들 에미르들 사이에서의 어떤 예. 정치적인 그 내분도 사실은 지금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걸프 국가 전반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이 걸프 국가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크죠. 서남아시아 특히 파키스탄이나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그리고 예. 이집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그 이주해온 네네. 사람들이 단기 계약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임금을 받고 송금을 하는 식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랍어 사용이 또 필요하니까 약간 기술직이라든가 중간 관리층에는 그 이집트인이 어쨌든 교육 수준이 뭐 나쁘지 않고 그렇죠. 아랍어 구사력이 되기 때문에 이집트인이 많이 가고 이분들도 이집트 경제가 또 한계 상황에 몰린 경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이분들의 송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송금이 끊긴 것으로 현재 네. 아마 추측이 되는데 그렇죠. 뭐 어차피 돈 못 버는데 어떻게 뭐 월급 예. 주겠습니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송금이 끊겼을 때 남아시아와 뭐 이집트에 갈 경제적 타격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제고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그 이들 지역의 물류가 지금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식량 문제가 모든 걸 다 수입해야 되는 나라들인데. 예. 그러니까 식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카타르 봉쇄 때도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카타르 봉쇄 때는 호르무즈가 막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하고 뭐 튀르키예가 도와줘가지고 이제 넘어갔던데 지금은 아예 이게 꽉 막힌 상황에서 항공교통마저도 뭐 당연히 안 된 상황에서 사실은 비축 식량은 뭐 아직 뭐 당연히 이 나라들도 비상사태를 상정하기 때문에 비축 식량을 뭐 모아놓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식량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은 그 지역에선 좀 그 가파르게 오를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인구의 거의 뭐 많은 경우에는 80%까지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인 거주민들에게 특히 이 외국인 거주민들 남아시아 출신의 육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냉방도 잘 안 되는 집에서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생존의 위기에 지금 몰리고 있겠군요. 네, 그런 상황에 사실 이들의 어떤 사회 불안 이 지역에서 사회 불안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특히 UAE에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는 국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원체 작죠. 기동성이 좀 좋은 편인데 UAE는 여러 일단은 토호국들이 모여 있고 네. 토호국들이 모여 있어서 중앙이 조금은 힘을 못 그러니까 중앙이 좀 복잡하죠 내부가 그리고 인구도 좀 더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특정 이제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그 담수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제 인프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인구 다수가 점점 이제 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송금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땐 좀 내부적인 갈등, 분열, 불안 요소들이 UAE 같은 경우 상당히 안정된 어떤 사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이면에 그 밑에 있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이번 갈등을 통해서 이제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그 국제 무역이라는 것이 잘 작동했을 하고 미군이 보장하는 어떤 안보가 기능했을 때는 굉장히 잘 설계된 국가 디자인이었죠. 걸프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부러웠죠. 네. 그러니까 뭐 맨날 이라에서도 얘기 나왔던 게 왜 우리는 저 똑같은 석유인데 걸프 국가들 가서 도시 못 만드냐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이런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잠재적으로만 얘기가 됐던 것들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또 이게 또 걸프 국가는 아니지만은 호르무즈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갈 국가가 이라크.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고 뭐 바스라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해왔는데 사실 제일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걸프 국가들은 쌓아놓은 돈도 많고 어쨌든 비상기금도 있고 뭐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오만이라든가 홍해 통해 가지고 식량 수입도 지금 하고는 있죠. 육로를 통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근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뭐 상당하고 몇천만 명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재건도 지금 열심히 계속 앞으로 해야 되고 국가 예산 상당수를 어쨌든 바스라를 통한 석유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쪽을 통해서 이제 소수의 그 파이프라인이 통하긴 하지만 거기는 쿠르드 자치정부이기 때문에 바그다드 중앙정부랑은 이권이 좀 다르다.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과 재정 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껏 안정화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취약한 지점이 터져 나가면서 또 이라크가 또 분열을 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에는 그 솔레이마니가 키워놓은 시아파 민병대들이 굉장히 이라크 군보다 강력한 사실 세력이죠. 그렇죠. 카타이브 헤즈볼라라든가 뭐 인민동원군 이런 세력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그 미국과의 이라크 전쟁 당시에 솔레이마니의 지휘와 지원을 받아서 형성된 조직들로서 비정규전에 굉장히 능했죠. 근데 비정규전에만 어떤 능한 이런 조직들이 IS와의 전쟁 과정에서 거의 정규군 수준의 어떤 그렇죠. 지원도 받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실전 훈련과 경험을 쌓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국가 재건을 하고 싶으려면은 이란의 어떤 사실상의 혁명 수비대의 통제를 받는 그 이민동원 부대 이런 것들을 무장 해제를 시키고
이제는 국가 다 이제 우리 순니 시아 쿠르드에 뭐 화합을 합시다로 가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IS 전쟁이라는 게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 그 시아파 이 무장대를 무장해제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재정 위기와 쿠르드 자치정부와 바그다드 중앙정부의 어떤 입장 차이가 막 가속화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리고 시아파 민병대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들 다 이란 혁명수비대랑 해외 작전하던 같이 뭐 전우들이었잖아요. 사실상 이라크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보다 하메네이에 대한 충성이 강한 집단도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에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라는 어떤 사인을 막 보낸다면은 이라크가 거의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분풀이, 뭐 화풀이, 뭐 그냥 아무나 맞고 그냥 가라라는 그런 단말마적인 이제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각 국가들의 어떤 단층선, 약점들을 정확하게 지금 때리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이란의 준비된 플랜이었다? 준비된 플랜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거대한 지역 전쟁을 상정을 뭐 안 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계속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오히려 잠깐 나쁠 건 없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걸프 국가들의 어떤 그 공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 들어보고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의 어떤 입장들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 아까 이제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 이제 당장 많은 국가들이 뭐 석유 비축이 이제 일주일치 남았다. 뭐 그다음에 송금이 끊겨가지고 외화 보유고가 급속히 이제 고갈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더 커졌을 경우에 그냥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면 이제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사실 경제 사정이 지난 시간에 이제 환타님 말씀해 주셨도 되게 안 좋은데. 또 사우디하고의 또 이 상호 방위 조약이 또 체결된 나라가 또 파키스탄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란의 또 뒤통수를 칠 만한 위치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인데 그렇죠. 전쟁의 여파가 전혀 엉뚱한 이런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은 사실 없을까요? 보면? 현재 없다고는 당연히 못하는 상황.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일단 발루치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 파키스탄과 이란 사이에는. 네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최근에 이제 탈레반 정부와 또 한바탕 붙고 있죠. 근데 제가 남아시아 쪽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전쟁 구도와 어떤 식으로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지는 앞으로 좀 탐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발루치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파키스탄이 뭐 전면적인 군사 동원을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뭐 ISI 그 파키스탄 정보부의 작전 능력이 워낙 전설적인 수준이니까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우디와의 어떤 이면 협약을 통해서 어떤 뭔가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 혹은 후방에서의 어떤 교란 작업 이런 거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우리는 파키스탄을 때린다라고 당연히 해야 억지력이 지금 확전 우위죠.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또 위험한 상황이죠. 지난 2월 28일 날 공습 이후 이제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직후에 사실 제일 격렬한 시위가 카라치에서 이제 발생했단 말이죠. 보면은 그래 막 미국 영사관 돌입하다가 이제 수십 명이 죽고 막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막 드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갈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남아시아나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이 상당한 지역들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이제 시아파들이 너무나 자극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또 약간 이집트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잊혀진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아랍의 봄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을 했다가 이제 201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후원과 미국의 어떤 암묵적인 묵인 하에서 약 뭐 8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시위대를 좀 학살한 LCC 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신수도도 짓고 뭐 새로 이제 카이로 이제 박물관도 짓고 뭐 해가지고 관광은 많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문제인데 이집트 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업 비중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지금 이집트 관광을 아시아에서 가려고 할까요? 물론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뭐 항공교통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 거의 루트가 다 막힌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이스탄불이나 그러니까 유럽 관광객들이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게 크긴 할 거고 거기서조차도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환승해가지고 도하에서 환승해서 카이로로 가는데 보통은 그게 제일 일반적이죠. 그런 루트들이 끊긴다 했을 때 이집트의 관광업이 어느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가도 한번 조사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집트가
그 어쨌든 이제 2013년에 이제 LCC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핵심은 무바라크 30년 동안 이집트 경제가 너무나 이제 침체되고 무능하고 인구는 근데 계속 늘어나고 엄청 늘어났죠. 지금 제가 이제 2013년에 아랍앨범 있을 때 확인한 인구랑 지금 인구랑 보면 또 늘었죠. 몇 천만 명이. 그런 상황에서 이집트는 또 나일강의 인구가 이제 집적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한계 상황에 기후변화 있다고. 또 여러 가지 영향도 많이 받고. 예, 수자원 아스완 하이 때 부작용도 굉장히 크다고 네. 알려져 있죠. 그런 상황인데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이집트에서 혁명이 날 경우에는 진짜 다시 한번 혁명이 날 경우에는 순위파 왕정 국가들의 존립이 위태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불만. 그게 카타르에 대한 사우디의 어떤 불만이랑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재정 구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냥 디폴트 값으로 들어있더라고요. 보면. 예.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누구를 재정을 지원할 상황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비전 2030으로 안 그래도 국가재정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던 차에 네. 지금의 이런 석유 수출의 대타격이 벌어졌을 때 이집트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드론이 오고 미사일이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사우디라든지 뭐 UAE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제 재정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던 약한 고리들이 터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네.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최악의 경우를 한번 우리 SF 소설 한번 써보자면은 네. 이집트가 이제 관광 수익이 악화되고 급감하고 수에즈 운하의 불안정으로 수에즈 수익도 악화되고 송금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송금 경제도 악화되고 사우디의 재정 지원도 끊기고 위축되고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 왔을 때 그리고 이집트의 평범한 사람들은 현재 이 정부를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정부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당연히 무슬림 형제단이 아직은 지하에서 예, 당연히 활동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 이집트의 정정 불안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동지 중에 난민 위기 한번 더 얼마나 좀 리스크가 장기화될 다시 경우에는 한번 이제 그 중동의 봄이 아랍의 봄이 이제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집트를 그래서 조금은 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사실 이집트는 인구도 규모도 크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 나라가 있던 역사 중에 제일 긴 나라인데 어느 순간 좀 약간 잊혀진 나라처럼 네. 인식이 됐는데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일 수도 있다. 네. 중동에 원래 3대 강국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 그다음에 그 이란, 네. 그리고 튀르키예였는데 네. 튀르키예는 요즘에 어떤 입장인가요? 보면은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안정만이 제발 절대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리아도 좀 정신없어 죽겠는데 예. 너희들까지 지금 이러면 더 무조건 전쟁을 빨리 끝내자. 예. 터키 정치, 튀르키예 정치는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래도 재선을 계속 했지만은 경제난 문제랑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야 갈등에 그다음에 이제 그 집권 연합 내부에서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온건한 거 아니냐. 그렇죠. 불만이 많았죠. 예, 그런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전쟁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지금 튀르키예 사회 내부에서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나토 회원국으로서 정체성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약간 무슬림 국가들의 어떤 연대가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좀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네. 것은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난민 위기, 시리아 난민 위기의 그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 게다가 어쨌든 이제 그 터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또 싫어하는 것들이 그 PKK라고 하는 PKK라고 하는 쿠르드 공산 반군 예. 문제인데 현재 이제 자꾸 그 미국이 들쑤시는 거 같고. 네, 미국이 그걸 들쑤시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이 상황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냥 싫다. 그냥 빨리 이거에 대해서 안정이 오면 좋겠다를 터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논평도 굉장히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때 이란에서 미사일이 뭐 하타이라든가 터키 네네. 그쪽에서 요격이 됐을 때 터키 정부에서 나토가 요격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미묘한 메시지죠. 우리가 요격한 거는 맞는데 근데 주체를 나토라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약간 이 전쟁과 끼어들기 싫다. 예, 끼어들기 싫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중재국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이란이나 모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볼륨도 있는 나라가 나서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은 오만은 그동안 그 급이 좀 낮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튀르키예가 나설 것이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걸프 국가들의 사실 안전보장 문제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첨예한 협상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의 어떤 테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은 굉장히 어쨌든 자본 중심지지만은 군사력이 약하고 사회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든 간에 외부의 안보 보장이 좀 필요한 국가들이죠. 카타르나 UAE나 이런 나라들은. 요번에 이제 완전히 드러냈고. 네. 근데 이 나라들은
그 사우디에 대한 경계 의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사우디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두바이와 경쟁하기 위해서 뭐 계약하고 싶으면은 정말 리야드에 본사 두지 않으면 다 계약에서 배제한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실 정말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무섭고 네. 싫고 사우디는 우리 먹을 것 같고 그 미국은 이거 좀 이스라엘 챙겨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미군 기지에 지금 파괴된 자산들이 언제 보충될지도 그렇죠. 기약 없고. 예, 왜냐하면 미국은 어쨌든 신규 자산들을 동아시아 막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걸프 국가 안전 보장을 신뢰할 수 있는 행위자로 터키가 가장 유력하지 않는가? 왜냐면은 2017년 카타르 봉쇄 당시에 터키가 네, 그렇죠. 카타르 보호해준 어떤 전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터키가 뭐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중재자를 좀 어떻게 자임하기에는 제일 괜찮은 포지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또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많은 국가들이 이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이제 느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뭐 그냥 완전 상상 속 이야기지만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지역, 어떻게 보면 19세기 때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처럼 지금 또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뭐 국제 기구라고 할까요? 뭐 호르무즈 해협 관리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가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그런 공통 협약이 뭔가 나와야 된다. 네, 나와야 된다. 물론 뭐 국제법이 의미가 없는 시대라는 무서운 말도 나오고 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계 경제의 약간 동맥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그 지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국제 협약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모두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난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호르무즈 이런 협약을 할 때 있어서 그 어떤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어떤 주체들을 배제할지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데만 이제 한 세월이 갈 걸 생각하면은 진짜 아득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예, UAE 5만 원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네. 보면은. 근데 뭐 만약에 미국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란이 나 미국 들어오면 협상 안 해라고 해버리면 이거 진짜 공회전 하겠죠. 결국 이제 이 문제 중동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또 아이고 쟤네들 또 싸우는가 싶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당사자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트루스 소셜 하나 때문에 지금 뭐 참전을 하느니 마느니 뭐 누가 가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중동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과연 어떤 포지션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거를 뭐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지 사실 뭐 저 같은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상황 진정되면 그 사이에서 경제적 이득을 좀 잘 좀 해보자라는 느낌인데 또 세대가 다르시잖아요.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제 미래 세대로서 어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한국이 이제 이렇게 난세를 살아가야 될 때 있어서 좀 일본과의 어떤 공조가 좀 더 심화되는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적인 우리가 관계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하는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예, 호르무즈 막혀서 고생하는 나라고 제일 뭐 빅2죠 보면은 예 그리고 어쨌든 또 미국의 동맹이지만은 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는 쥐어짜고 있는 중이죠. 네, 그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챙겨주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어떤 중국의 압박에 그냥 각계격파를 당하기도 그러면 또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둘이서 같이 목소리를 내면 어떻든 네. 스피커가 훨씬 커지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쨌든 아시아 지역 전공을 했고 연구도 그쪽으로 그러시죠. 하고 예. 있는데 사실 일본 학계가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들을 많이 냈고요. 그 서구와는 다른 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한 전통이 있어서 저는 그런 식의 지적 교류도 이제 아시아의 이런 분쟁 지역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제 아시아의 일단 성장 지역이라든가 투자 지역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지적 교류를 한일이 좀 같이 해나가야 이거를 좀 같이 헤쳐나가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중동에서 원유 뭐 한 70% 들어오고 일본은 한 90% 들어온다 뭐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있는데 일본과 중동의 관계는 우리가 그냥 뭐 수입하는 거 정도 수준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일본과 또 중동 지역의 어떤 역사적 또 아니면 이런 관계들이 있다고 또 봐야 될까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에 맞서는 지하들을 해야 된다고 이슬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걸 계기로
뭐 이제 좀 어두운 역사지만은 2차 대전 침략 전쟁에 이제 뭐 이슬람 뭐 끌어들이려 했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슬람 언어 연구라든가 문명 종교 연구 같은 거를 많이 이제 했고 그때 이제 도쿄 모스크에 그 러시아의 사타르 출신의 이맘이 막 지하드 선포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운 그 일본의 이제 이슬람 연구자들이 각지에 이제 파견을 나가서 종교 교류라든가 뭐 역사 교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엘리트 그 외교 감정 자체는 굉장히 이제 쌓아놓은 게 어떤 레코드가 이제 기록이 꽤 있죠. 그리고 뭐 일테면 뭐 제가 뭐 가끔 인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 뭐 니쇼마루 사건 같은 영국의 페르시아만 해군 금수를 뚫고 유조선을 보내서 유조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때 어느 나라에서 갖고 온 거죠? 이란에서 갖고 예. 1953년에 이제 이란의 모사데크 석유 국유화 당시에 네. 영국이 이란이 석유 국유화 못하게 하겠다 해서 이란의 모든 유조선들을 출항을 못하게 했고 뭐 수출선을 다 막아놨는데 그때 이제 일본 유조선이 이데미츠 코산이죠. 이데미츠 코산의 유조선이 가서 석유를 가득 실어와서 가와사키항으로 돌아오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뭐 이런 어떤 역사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뭐랄까 긴밀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헤란에 있을 때 그것도 있었는데 일본의 이슬람 연구에 이제 비조로 보통 이즈스 도시코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네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위키백과를 보여줬어요. 우리 동아시아에도 이렇게 테헤란에 이제 있는 약간 이슬람 쪽 연구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도 이런 사람이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뭐 정순희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이즈스 도시코는 조금 더 뭐랄까 글로벌한 명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니까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활동한 학자가 이란 학자가 그 친구라고 하는 네. 우리 친구 아버지인데 뭐 그런 이제 일화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세상이 참 좁군요. 보면. 네, 어쨌든 간에 뭐 비단 이런 문명론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혁명 수비대의 어떤 내부 인맥망이라든가 이권의 어떤 그런 형성이라든가 이란의 군사기술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국 쪽 지식을 당연히 우리가 팔로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란의 현지 지식 혹은 뭐 다른 아랍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지식들을 계속해서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우리 주변국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이런 지역들을 바라보고 있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서 그러면은 그 국가들과 뭐 차별화를 할 건 무엇이고 혹은 협업할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봐야겠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나라를 볼 때 그 나라를 통치했던 식민 모국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챙겨보면 의외로 다른 관점들이 이제 보일 때가 이제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일방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항상 영미권 을 통해 가지고 중동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은 다양한 시각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시각도 한번 잘 활용해 보면 좋겠다. 어찌됐든 이란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미국 제3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중동 지역 전체 더 넓게 보면 서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정말 이제 격변의 상황으로 지금 점점 치닫고 있고 끝을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 좋은 지식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도 좋지만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좀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한테 시청자분들에게 뭐 한번 연구자로서 한번 요 생각은 좀 한번 요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전쟁은 거대한 비극이지만은 바로 그 거대한 비극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는 사실은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전쟁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처럼 심지어 나 이상의 전략적 사고와 또 행동력을 갖춘 존재일 수 있음을 항상 인지를 해야 우리도 이제 안보 태세를 갖추는데 필요하지. 그러니까 저 나라는 뭐 어떤 막 광신적이야, 뭐 혹은 뭐 무식해, 혹은 비합리적이야라고 전제를 하다가는 오히려 이제 큰 코 다칠 수가 있고 반대로 저 나라는 어떤 식의 전략적 사고를 하는가, 저 전략 문화는 어떤 이념과 사고로 형성이 됐는가, 어떤 식의 그 이해관계가 여기 결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렌즈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지나친 나와는 다른 존재일 거라고 미리 짐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와는 다른 존재죠. 하지만은 어떤 식의 그러니까 계산, 전략 이런 거는 또
인간의 보편 지능이 또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성에 입각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상상력이 말씀하신 상상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일상이 된 것 같고 도대체 저 미사일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는 얼마나 외격할 수 있을까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시대가 2026년 3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과거와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야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 시간 연속으로 나와주신 우리 임명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